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이 이제는 한국 전략을 베껴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기 대응 매뉴얼, 시민행동 매뉴얼, 민관군 통합체계까지. 그들은 지금 한국을 분석하고 모방하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용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은 지휘 없이도 이렇게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어떻게 훈련보다 빠르게 본능처럼 반응하는 거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한 전직 미 해군 정보장교가 직접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런 나라가 대체 왜 세계 최강이 아닌 겁니까? 저는 알렉스 하워드, 48세의 전직 미 해군 정보장교입니다. 해군에서 수많은 작전 보고서를 작성하며 세계 유수의 분쟁 지역을 누볐지만 제 안에는 늘 진짜 나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연구하는가? 라는 질문이 맴돌았어요. 합리적 분석가로서의 자부심은 컸습니다. 냉골 같은 사무실에 앉아 습득한 데이터를 쏟아부으면 누구보다 날카로운 결론을 내놓을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득 거울 속 제 눈을 바라보면 차가운 논리가 제 삶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정규 연구원으로 자리 잡은 뒤에도 저는 늘 해외 컨퍼런스와 비밀 회의에서 한국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반도는 미, 중 패권 경쟁의 핵심이다. 한국은 고정된 항공모함과 같다. 이런 수식어가 유독 눈에 밟혔어요. 어떻게 한반도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지? 제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만족스러운 답은 없었어요. 비행기 안, 창문 너머로 새벽 별빛이 어른거릴 때면 제대로 된 실전 경험보다도 제대로 된 감동 경험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죠. 매번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제출 버튼을 눌러도 리포트의 말미가 아닌 제 가슴 깊숙한 곳이 텅 빈 기분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일상을 마치 검은 방에 갇힌 듯 매일 똑같이 살아왔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조깅, 8시에 보고서 작성 시작, 점심엔 샌드위치, 오후엔 회의 인터뷰, 저녁엔 데이터 정리. 그런데 무언가 부족했죠. 나는 진짜 무엇을 지키고 또 무엇을 느끼기 위해 이 길을 걸어온 걸까? 이 질문이 사무실 벽을 타고 저를 괴롭히던 찰나 한 통의 이메일이 날아들었어요. 한국국방연구원 한반도 전략적 가치 초청 세미나. 세미나 초청 메일을 확인한 저는 곧장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한국 땅에 발 디디면 이 공허함을 메꿀 결정적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죠. 세미나는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콘퍼런스룸에서 열렸습니다. 초청 연사로는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이자 동북아 전략 전문가인 박수진 박사님이 계셨어요. 한반도는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입니다. 단순한 지형이 아니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예요. 박 박사님의 첫마디가 울림을 던졌죠. 저는 펜을 단단히 움켜쥐고 메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회의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질문을 던졌죠. 한국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통계 수치로는 이해되지만 실전 감각이 부족해요. 박 박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데이터는 진실의 일부예요. 하지만 진짜 힘은 국가 의지와 국민의 단결에 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박 박사님이 제게 건넨 한 장의 팸플릿이 있었습니다. 여기 DMZ 투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실제 관측소와 최전방 기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DMZ 투어를 신청한 저는 다음 날 새벽 한국 전역에 내리던 이슬비를 맞으며 경기 북부행 버스에 올랐어요. 안개 낀 도로 위로 희미하게 번쩍이는 철조망이 보이더군요. 먼저 찾은 것은 제3단굴. 바위를 뚫고 내려간 어두운 복도는 내 상상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1970년대 북한이 남침을 준비하며 파놓은 땅굴입니다. 해설사님의 말이 귓속을 맴돌았죠. 그리고 터널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숨막히는 공기도요. DMZ 투어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 저는 사내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켜자마자 한반도 경험에 대한 연이은 제안을 목도했어요. DMZ 현장 시찰 결과를 다음 주 리포트에 반영하시겠습니까? 기계음처럼 반복되는 알림과 회의 요청 이메일이 쌓여갔지만 정작 제 머릿속은 복잡 그 자체였죠. 저는 여전히 한국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라지만 실제로는 미중 게임판의 작은 말에 불과한 것 아닌가.
회의실 벽에 걸린 세계 지도 위에서 한국은 여전히 점 하나에 지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연구소 동료들과 토론을 가졌습니다. 한국은 과연 미중 대립의 중추인가요? 동료 중 한 명은 반문했죠. 전략적 요충지라고들 합니다만 실제 현장 체험이 없으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그냥 이념과 데이터의 결합 아닌가. 현장 투어였지만 터널과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풍경을 국가 의지로 포장하는 건 상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새 제 이메일 함엔 한미연합훈련 참관, 한국군민협력 프로그램, 전략 세미나 패널 초청 등 끝도 없이 초청장이 쌓였죠. 진짜 필요 이상의 호기심 아닌가. 저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모든 초청을 깔끔하게 거절했어요.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메일엔 말투를 최대한 포멀하게 썼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싸늘했어요. 내 시간을 뺏지 마. 분석가로서 동떨어진 이벤트야. 그리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DMZ 투어 한 번으로 충분해. 그 외 참가 프로그램은 반복되는 행사일 뿐. 데이터 중심의 보고서가 진짜로 설득력 있지. 회의실에서 대형 스크린에 중무장 차량 위주의 전력 배치를 바라보며 제 회의론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한국은 첨단 전력만 내세우는 전시장 의상 같다. 실질적 영향력은 의문이야. 다음 날 오전, 국방연구원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박 박사님, 저번 세미나 이후로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 직접 찾아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박수진 박사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한 구석의 문을 가리켰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조금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곳은 이름 그대로 전략통합센터였습니다. 벽면 전체를 가득 채운 전광판 위로 전선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레이더, 위성, 정보 위성까지 엮인 다중 센서가 현재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중이었어요. 직접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박 박사님의 말에 저는 모니터 속 복잡한 그래픽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모든 악기를 통제하듯 한미연합전력이 하나로 융합되어 흐르고 있었죠. 처음엔 그저 기술 시연이라고만 여겼어요. 레이더 데이터가 어쩌고 위성 정보가 저쩌고 그래픽의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제 뇌리는 여전히 차갑게 분석만 하려 했죠. 그런데 그때 센터장인 김지훈 대령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알렉스 씨, 대공 레이더가 북한 방향에서 비정상적인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실제로 대응 절차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순간 머뭇거렸지만 호기심이 발목을 잡았어요. 직접 보고 싶습니다. 김 대령이 버튼을 누르자 화면 왼쪽 구석에 붉은 점이 하나 찍혔습니다. 이곳입니다. 곧 5분 내에 무인 정찰기가 출격해서 식별 과정을 진행하죠. 실시간으로 무인 정찰기가 이륙하는 영상이 작은 모니터에 뜨자 숨막힐 듯한 긴장감이 전해졌습니다. 몇 초 뒤 무인 정찰기가 목표 지점 상공에 접근했고 영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흰 연기 한 점도 없이 조용한 풍경이었지만 센터장과 작전관들은 이미 전술 체계를 돌입시켰어요. 위급 상황 같진 않지만 즉시 한미 방공망에 공유합니다. 예비 편대 출격 준비. 제가 IT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순간만큼은 국가 안보의 유기적 협업 시연을 육안으로 목격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부 초청으로 경기도 모처의 기계화 보병사단 훈련 참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의 외국 군사 전문가 참관단 자격이었어요. 실전 투입은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한국군의 훈련 과정을 볼 수 있는 기회였죠. 훈련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먼 거리에서 보이는 장갑차의 움직임, 산지 기슭을 가르는 병력의 기동, 그리고 정해진 지점에서 펼쳐지는 모의교전. 모든 장면이 정제된 무용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저는 전술 통제 차량 옆 임시 설치된 이동형 관측소에서 실시간 브리핑을 받으며 장면 하나하나를 기록했습니다. 한참 훈련이 진행되던 중 작전 통제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시는 게 K2 전차분대고요. 이쪽은 드론으로 실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여긴 전장에 투입되진 않았지만 후방 작전 통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저와 함께 있었던 프랑스 출신 군사 컨설턴트가 고개를 갸웃하며 속삭였습니다.
이 정도의 통제력과 유기성은 나토 훈련에서도 보기 어려워. 당시엔 한국군의 움직임이 마치 알고리즘처럼 느껴졌어요. 병력의 기동과 장비의 전환, 후방 통신과 전방 교전이 초 단위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현장에선 단 한 차례의 통신 오류나 혼란이 없었어요. 오히려 미국 내 훈련장보다 더 정돈되어 있고 정확했죠. 제가 특히 주목했던 건 지휘관과 병사 간의 짧은 무선 교신이었어요. 한국어라 내용을 전부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짧고 단호한 어휘, 반복 없는 명령 구조가 귀에 딱 박혔습니다. 실전처럼 움직이되 실전 이상의 정밀도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이거 진짜 연습 맞아? 제 입에서 저절로 그런 말이 나왔죠. 훈련 종료 후 간단한 브리핑 세션이 이어졌습니다. 중령 계급의 참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린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무기보다 먼저 움직여야 할 건 결국 사람입니다. 한국군은 단순한 병기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 전체를 사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병사보다 더 빠른 명령, 장비보다 더 정확한 판단,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스템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 이것이 한국군의 힘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껏 제가 믿었던 서방의 기준, 시스템 중심의 작전 모델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보다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준비된 나라. 전쟁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억제력이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그날 이후 저는 쉬지 않고 한국군과 관련된 보고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통계와 데이터만 봐서는 이 나라의 억제력이나 대응 속도가 설명되지 않았어요. 탁월한 시스템, 예측 가능한 훈련 루틴, 최신 장비 도입. 전부 훌륭하죠. 하지만 그 이상의 뭔가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국 국방부 외신 담당관이 흥미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직접 참관해 보시겠습니까? 예비군이라니.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미국엔 퇴역 군인 조직은 있어도 전역 후 다시 훈련받는 문화는 거의 없으니까요. 설마 진짜 군사훈련을 한다는 건 아니겠지?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따라간 곳은 경기도의 한 지역 예비군 훈련장. 일반적인 사격 훈련소가 아니라 실제 작전 상황을 가정한 통합훈련장이었습니다. 아침 8시 군복을 입은 남성들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훈련이 시작됐죠. 처음엔 모의전투 시뮬레이션부터 이뤄졌습니다. 도심 방어 훈련, 적 침투 대응, 응급 상황 전파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모두 각자 알아서 움직인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제 위치로 뛰고 필요한 걸 챙기고 순서를 유지했어요. 이건 지시 따위로 훈련된 움직임이 아니라 일종의 기억에 가까웠습니다. 관계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예비군은 유사시 민방위, 통신, 후방 보급, 심지어 도심 기초 인프라 복구까지 함께 훈련합니다. 국민 전체가 유사시 동원 가능한 전력이라는 개념이죠. 국민 전체가 전력이라니. 문득 3일 전 전략통합센터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에겐 명령보다 빠른 동원이 존재합니다. 그걸 우리는 국민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날 훈련을 마친 후 한 남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영업자였고 코로나 기간엔 배달일도 병행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1년에 한 번 이 훈련을 받으러 나온다는 겁니다. 누군가 해야 하잖아요. 이건 내 몫이니까요.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건 내 몫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수백만 명. 며칠 후 저는 군 관계자의 안내로 한국 합참 산하사이버방어센터의 웹인 브리핑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연구동 같았던 그곳의 출입은 군사시설 못지않게 삼엄했고 건물 안은 예상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그날 회의실에서는 실제로 있었던 사이버 공격 사례 몇 가지가 익명으로 공유됐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중국계 그룹 APT-41, 러시아계 킬렛의 침투 시도, 그리고 2024년 말 부산항 물류망에서 발생한 단기 마비 사태까지. 한국은 국가 전체가 디지털화된 만큼 공격받을 수 있는 면도 넓습니다. 대신 대응 체계도 민관군이 다 연결되어 있죠. 전력망, 교통망, 물류체계까지 실시간 시뮬레이션 중입니다.
미국조차 이렇게까지 실시간 데이터로 작전하는 민관군 통합체계는 없습니다. 게다가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민간 스타트업과 대학 연구소가 공동으로 구축했다는 점이었죠. 전시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전선입니다. 단 한 줄의 코드 오류가 미사일보다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브리핑을 마친 후 저는 오후에 서울 외곽의 민방위 종합훈련센터도 둘러보게 됐습니다. 여기선 시민 대상의 사이버 생존 교육까지 시행 중이었습니다. 데이터 백업, 랜섬웨어 대응, 비상시 온라인 통신망 확보법 등 전혀 군인스럽지 않은 훈련이죠. 저녁이 되어 귀갓길에 오른 저는 택시 안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날 받은 자료, 브리핑 녹취록, 그리고 민간 연구소가 만든 예측지도 파일까지 정리하며 한 가지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막고 있다. 우리는 종종 현대전을 억제력 중심의 미사일 배치 경쟁으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억제라는 단어조차도 국민 전체가 살아 숨쉬는 방어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정교한 기술도 화려한 무기도 아닌 삶의 감각이 있었죠. 몇 주 동안 군 관련 보고와 정세 브리핑에 찌들어 있다 보니 머리가 터질 것 같더군요. 마침 서울에선 날씨가 꽤 맑았고 누군가 추천했던 한강공원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강변이었죠. 햇살이 적당했고 강바람은 시원했어요. 저는 커피를 들고 강가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연인들, 자전거 타는 아이들 평화로웠죠.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어르신 한 분이 쓰러져 있었어요. 왼쪽 무릎이 심하게 까져 있었고 손으로 가슴을 짚으며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순간 저는 일어나야 하나 가야 하나 망설이고 있었는데 믿기 어려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자전거를 세워두고 뛰어오는 청년들, 반려견을 안고 달려오는 여성, 음식을 들고 뛰어온 커플. 서로 사인을 주고받은 것도 아닌데 알아서 역할을 나누더군요. 한 사람은 무릎을 받쳐들고 한 사람은 물을 꺼내 닦아주고 또 한 사람은 119 불렀어요. 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고 누구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괜찮으세요? 숨 쉬실 수 있으세요? 하며 손을 꼭 잡아주고 있었고요. 그 상황에서 저는 그냥 방해되지 말자는 생각밖에 못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짐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자전거를, 누군가는 가방을, 누군가는 들고 있던 음식을 내팽개치고 왔거든요. 그런데 구급차가 도착해 어르신을 이송한 뒤에도 그 어떤 물건도 도난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놓고 온 물건을 조용히 다시 주워갔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흩어졌어요. 그제야 저도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제 나라가 떠올랐습니다. 아마 거기선 쓰러진 사람 옆에 몇 명 서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짐들은요? 이미 사라졌을 겁니다. 누가 먼저 챙기느냐의 경쟁이 시작됐겠죠. 사람보다 물건이 먼저인 사회. 반면 한국은 거꾸로였습니다. 사람을 먼저 살리고 물건은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한국의 진짜 억제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군사력도 기술도 체계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 나라를 진짜 위기에서 지켜내는 힘은 저런 자발적인 본능 아닐까요? 아무도 지시하지 않는데 모두가 움직인다. 그 장면은 전술 교범보다 강했고 어떤 억제 무기보다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말 그대로 훈련보다 오래된 나라였습니다. 그날 한강에서 돌아온 뒤 저는 노트북을 켜지 못했습니다. 군사 분석관으로서 저는 수많은 위기 시뮬레이션을 돌려왔고 각국의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강에서 일어난 단순한 사고 현장에서 저는 그 어떤 시뮬레이션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 대응력을 직접 목격했죠. 저게 훈련이었을까, 문화였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투력은 장비와 전술로부터 나오지만 지속 가능한 억제력은 공동체의 반응 속도에서 나온다는 걸 저는 이번에 처음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반응이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조용하며 너무나 단단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민간 현장에서의 자발적 대응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미 수많은 통계와 보고서가 있더군요. 지하철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승객이 먼저 CPR을 시도하는 확률 아시아 최고. 초등학교 앞 교통사고 발생 시 학부모 자발 출동률 세계 1위. 쓰러진 노인을 본 시민들의 신고 및 보조 행동 평균 7초 이내. 어떤 나라는 병원을 짓고도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는 CCTV를 설치해도 무관심하죠. 그런데 한국은 사람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것도 망설임 없이요. 제가 충격을 받은 또 다른 이유는 이런 시민의식이 법으로 강제된 것도 국가가 홍보해서 만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당연하니까요.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이 나라는 규칙보다 오래된 상식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효나 공공질서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마치 전쟁 없는 평시에 국민 전체가 군사적 훈련을 하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매일매일의 일상이 위기 대응 훈련 같았어요. 하긴 이 나라는 수십 년을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왔잖아요. 그 오랜 생존의 역사가 국민들의 본능에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제가 한때 의심했던 침묵 억제력이 뭔지 이제서야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한국은 무기로 위협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위세를 부리지도 않죠. 그 대신 예상하지 못한 반응 속도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붕괴되는 건 지휘 체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누가 쓰러지면 명령받지 않아도 모두가 달려갑니다. 누가 당하면 군대가 아니라 동네가 먼저 반응합니다. 그게 바로 시스템보다 무서운 억제력이죠.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그날 전략통합센터에서 한국 군인이 아무도 지시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는지를요. 그건 기술이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의 습관이자 기억이었습니다.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 수천 년을 살아내며 익힌 감각으로 운영되는 나라였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미국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강함이었습니다. 며칠 뒤 몸은 워싱턴으로 돌아왔지만 생각은 여전히 한국에 머물러 있었어요. 늘 보던 거리, 익숙한 사무실, 익숙한 팀원들 속에서 저는 점점 낯선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지시 없이 움직인다고? 그건 통제불능 아니야? 팀원들은 제가 꺼낸 이야기 하나하나에 의심부터 던졌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지금껏 우리가 배워온 위기 대응 방식은 철저한 매뉴얼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완전히 다른 질서를 본 겁니다. 사람 중심의 본능 기반의 그러나 한치의 혼란도 없는 위기 대응을 말이죠. 그날 미 국방부 내부 브리핑에서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훈련된 국가가 아니라 생존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참고해야 할 건 무기 체계가 아니라 바로 그 생존 방식입니다.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대다수는 저를 바라보며 말없이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일정 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하나씩 정리해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예비군 제도의 유연성, 민관합동 시스템, 자율방범대의 존재, 시민들의 공공의식, 응급대응 속도 등. 그동안 주류 안보 프레임에서 완전히 무시되어 왔던 요소들을 전략 차원에서 제시했습니다. 전 세계가 몰랐던 시스템. 한국은 이미 실전에서 입증했지만 세계는 아직 모릅니다. 제가 본 그 장면들, 쓰러진 노인을 지킨 시민들, 전쟁 없는 평시에 훈련된 그 무형의 군대. 그건 단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미래 그 자체였어요. 아직도 그 말을 믿는단 말이야. 출장에서 복귀한 지 2달이 흐른 어느 날 동료이자 오랜 친구인 데이빗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제가 내놓은 보고서 초안은 여전히 회람 중이었고 일부 부처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지만 정작 제 가까운 동료들은 날카로운 회의감으로 반응했어요. 조직화도 안 된 민간이 그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였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지쳤어요.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맞다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차이라는 걸요. 제 발표를 본 일부 정책자문단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 모델은 너무 감성적이다.
체계가 아니라 문화에 기대고 있다는 거였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문화와 정신이야말로 위기 대응의 진짜 본질인데요. 한동안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몇몇은 제가 한국에 빠진 사람쯤으로 보는 듯 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아직도 그날 한강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으니까요. 운동하다 쓰러진 노인을 향해 아무도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던 시민들,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자신의 짐을 던져두고 사람을 구하던 그들. 그리고 아무도 그 짐에 손대지 않았던 풍경. 정말 이상한 일이었죠. 지휘관도 방송도 없었는데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딱 필요한 만큼 움직였고 그 안에는 혼란도 충돌도 없었습니다. 그 조용한 질서야말로 제가 미국에서 절대로 보지 못한 풍경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한번 손을 들었습니다. 작은 세미나 자리였고 참여자 수는 10명이 채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기기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망하지 않도록 준비된 나라입니다. 그게 진짜 힘입니다. 그날 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미 해군 작전본부 산하 비전통전력 평가국의 국장 마크 올드리지였습니다. 당신 보고서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소.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조롱과 회의의 대상이었던 그 보고서가 이제는 미 국방부 내부 핵심 회의 자료로 배포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보고서 내용이 승인된 것도 데이터가 받아들여진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한국의 존재 방식이 전략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국 전역 7개 대학에서 관련 세미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비선형 억제력의 실제 사례라는 제목으로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전했습니다. 군대 없는 전투력, 무기 없는 억제력. 그건 이론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와 기억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강연이 끝나면 늘 똑같은 질문이 따라왔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질서가 유지된다는 게요? 저는 대답했죠. 한국은 기억으로 싸우는 나라입니다. 가장 먼저 총을 드는 게 아니라 가장 늦게까지 희망을 드는 민족이죠. 언론도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아시아 안보 담당 데스크가 제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미국이 놓친 억제의 해답, 한국의 시민 전술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백악관 국가안보실에 초청되어 간단한 브리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미국은 늘 군사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려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침묵, 기다림, 그리고 공동체의 기억이 핵보다 강한 억제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고위 안보보좌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도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군함을 앞세우지도 않고 미사일을 들이대지도 않아요. 그저 조용히 필요한 걸 준비하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조용한 준비가 수많은 무기보다 더 강력하다는 걸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역사학계에서 반중의 상징처럼 지목된 한 교수가 지금 전 세계 앞에서 한국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한국을 흉내만 내는 국가, 문명 주변부, 실질 없는 민족주의라고 조롱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직접 한국을 연구하고 감동하고 결국 조국 중국에게 버림받고 망명까지 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저는 한국을 본 사람입니다. 굴복하지 않는 민족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쉬펑웨이입니다. 중국 북경대학교 역사사회학과 교수로 주 전공은 동북아 비교 문명론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평생 한국이라는 나라를 별가치 없는 기껏해야 문화 소비재 수출국 정도로 생각해왔습니다. 왜냐고요?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역사의 깊이도 인구 규모도 지정학적 영향력도 중국에 비할 바가 못 되었으니까요. 게다가 조선은 역사 내내 중국의 조공국이었고 문화적으로도 한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어느 강의에서도 당당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중국 문명의 변방이자 일본과 미국 사이에 끼어 정체성을 잃은 국가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자존심이었죠.
대국의 문명을 계승한 자로서의 우월감. 그랬던 제가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모든 판단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몰랐습니다. 시작은 아주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2021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동부가 역사문화 세미나에 초청을 받아 발표차 방문했을 때였죠. 한중일의 고대 기록문화 비교라는 주제로 발표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다음 발표자가 한국 학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걸 소개했어요. 솔직히 비웃었습니다. 왕조 하나 기록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대단하게 떠드는 건지. 중국에는 수많은 정사와 편년체 기록이 존재하니까요. 사마천, 반고, 범역, 우리가 만든 사서의 규모를 이 작은 나라가 따라올 수 있을까? 그런데 발표가 이어질수록 제 웃음은 굳어졌고 시선은 점점 모니터 속 기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조선은 500년간의 역사를 하루도 빠짐없이 왕도 손대지 못하게 있는 그대로의 사건을 기록했더군요. 실록 사관은 왕 앞에서도 침묵했고 그 기록은 왕조가 바뀌어도 절대 수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황제가 역사를 통제했지만 조선에서는 사관이 왕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체계가 어떻게 변방 국가에서 가능하지? 조공만 바치던 나라에서 어쩌다 이런 기록 문화가 생겼지? 더 충격적인 건 그 기록이 중국보다 더 철저하고 더 객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순간 혼란스러웠어요. 평생 한국을 따라쟁이로 생각해왔습니다. 문화도, 철학도, 정치도 항상 중국에 기대온 모방국가라고요. 그런데 그 나라가 중국보다 더 기록에 집착했고 더 진실을 지키려 했다고요? 그 발표가 끝난 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의 박수 소리가 머릿속에 멍하게 울렸고 제 손에 들린 발표 자료가 갑자기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창에 이렇게 쳤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진짜냐? 그리고 진짜였습니다. 나라 없는 민족에게 무슨 정신이 있다는 거지. 그게 당시 제 머릿속에 떠오른 말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고 약간은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냉소적이었어요. 기록을 아무리 잘 남겼다고 한들 결국 나라가 망했잖아요. 일제에게 식민지가 되었고 언어도 빼앗겼고 정체성도 사라졌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료가 저를 또 한 번 흔들었습니다. 한글학회라는 단체였습니다. 사전 편찬? 나라가 없는데 사전을 만든다고. 말이나 글은 나라가 있어야 쓰는 거지. 없어지면 같이 사라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 비웃음은 원고를 직접 보고 나서 멈췄습니다. 서울 모처에 보관된 복사본이었습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 그 안엔 조선어 단어 하나하나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무신, 벼, 손, 의리, 가족. 그 단어 하나하나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실제로 피가 묻어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적은 글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전을 만들던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체포당했고 고문을 받았고 끝내 숨졌습니다. 하지만 남은 이들이 원고를 넘겨받고 또 넘기고 결국 사전은 완성됐습니다. 말과 글을 만들다가 죽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이었었다고요? 순간 저는 문화대혁명 때 불타던 고서들과 공자상을 짓밟던 사진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중국은 스스로 문자와 전통을 부숴버렸습니다. 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과거를 죄로 만들었고 수천 년 이어오던 사상을 손으로 찢어버렸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남의 손에 의해 짓밟히던 시기에도 자기 말과 글을 품에 숨기고 그걸 지키겠다고 싸웠더군요. 처음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더 나은 문화적 집념을 가졌다는 사실을요. 저는 북경대에서 문화의 중심은 베이징이었다고 강의해온 사람입니다. 한자 문명의 적자라고 자부해온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이 조선의 사전 한 권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건 그 사전을 만든 사람들 대부분이 평범한 지식인들이었다는 점이었어요. 정권을 쥔 자들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단지 말과 글을 잃으면 자기 자신이 사라진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정신을 솔직히 중국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가 바뀌면 문화를 바꾸고
체제가 변하면 사상을 지우는데 익숙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고요. 그런데 한국은 나라가 없어져도 말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총을 들지 않았지만 글로 싸웠고 결국 이겨냈습니다. 이걸 보며 처음으로 혼란을 느꼈어요. 제가 가르쳐온 모든 문명의 우열 기준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역사를 만든 건 힘이 아니라 정신이었고, 문화는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의지에서 태어난다는 것. 그 사실이 한 권의 사전에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하게 됐죠. 이 민족은 말뿐만 아니라 나라가 무너졌을 때조차 저항했을까? 나라 없는 말은 헛소리고 왕 없는 나라는 혼란이다. 이 말은 제가 늘 강의에서 인용하던 표현이었습니다. 중국 5천년 역사 속에서 황제가 도망치면 백성은 침묵했습니다. 항복이 곧 생존이었고 저항은 멸문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선도 똑같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기록상 조선은 수도를 내주고 왕이 도망쳤다고 하더군요. 끝났겠네. 저항할 힘도 없었겠지. 그게 처음 떠올린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은 불쾌할 정도로 깨져버렸습니다. 왕이 도망친 자리에 백성들이 칼을 들고 일어섰더군요. 곽재우라는 이름. 처음 들었습니다. 정문북. 생소했죠. 그런데 이들이 관직도 없고 군대도 없이 자기 마을 사람들을 모아 스스로 싸웠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그 무리들이 왜군을 실제로 막아냈다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왕이 무너지면 체제는 끝이고 백성은 고개 숙이는 게 생존이었습니다. 저항이란 건 황제의 명령을 받은 관군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조선은 도망가는 왕조를 대신해 백성이 전장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미화된 전설이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조선왕 조실록에도 있었고 일본 기록에도 그 이름들이 분명히 등장하더군요. 심지어 그들의 저항으로 일본군의 진격 속도가 실제로 늦춰졌다는 보고서도 발견했습니다. 그때 처음 인정하게 됐어요. 이건 감성파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구나.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 싸움에 스님도 있었고 농민도 있었고 심지어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왕이 도망가고 관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가라는 틀을 민초들이 직접 만들고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그동안 제가 너무 편협했음을 절감했죠. 국가는 깃발과 궁궐이 아니라 지키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그 순간 문득 조국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청나라 말기, 북경이 함락되고 서태후가 도망쳤을 때 백성들은 침묵했습니다. 황제가 버린 땅을 지키려는 이는 없었죠. 우리는 체제를 따라갔고 그 체제가 무너지면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왕이 무너지자 백성이 왕이 되었고 나라가 점령당하자 마을이 전선이 되었습니다. 그 정신이 일제강점기에도 살아있었고 심지어 광복 후에도 분단과 전쟁 속에서도 이어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한국인들은 국가가 사라져도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고 수도가 무너져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왕이 도망치자 백성이 싸웠다. 그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거든요. 이 민족은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뭔가를 품고 있어. 그런데 그 뭔가가 도대체 뭘까? 본질을 알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의 한 연구소에서 조선의 의식유산에 대한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종묘제례악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제사음악이라더군요. 속으로 약간 비웃었어요. 조선이 뭘 제사까지 지낸다고 그래. 우리는 공자의 나라야. 예약의 종주국이잖아. 그런데 강의가 시작되고 그 영상이 나오자 제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건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문명이었고 한 민족이 자기 뿌리를 감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대한 선언이었어요. 일제는 종묘제례를 금지했고 제례악도 불허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사람들은 몰래 그 악보를 보관했고 암암리에 연습하며 맥을 이어갔더군요. 광복 후에는 이 의식을 복원했고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떠올랐습니다. 공자상이 넘어지고 사서삼경이 찢기고 수백 년 된 고서들이
광장에서 산처럼 쌓여 불탔습니다. 그걸 저도 박수치며 봤던 기억이 납니다. 미신을 깨부숴야 미래가 있다. 전통은 반동이다. 우리는 그렇게 외쳤고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손으로 자기 혼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아야 할 지식인들이 오히려 선봉에 섰죠.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은 외세에 눌리고 총칼에 짓밟히면서도 자기 문화를 끝까지 감췄고 지켰고 다시 꺼내 세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그건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직지심체요절, 판소리, 한지, 탈춤, 씨름, 재래, 무형기술까지. 한국은 문화 전체를 민중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중국은 거대한 왕조를 세우고도 그 역사를 계속 갈아엎었고 민중은 늘 지도자의 명령을 따라 정체성을 바꿨습니다. 한자가 간체자로 바뀔 때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고 전통의식이 시끄럽다고 금지됐을 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금지돼도 숨겼고 망해도 기록했고 잊혀질 것 같으면 복원했더군요. 그건 정부의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손이 스스로 문화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마주하고 처음으로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을 따라쟁이라고 비웃어왔는데 알고 보니 한국은 본질을 지켜낸 유일한 민족이었고 우리는 본질을 자발적으로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으로 우리는 졌다고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스스로에게도 조국에도 그동안 쌓아왔던 자만심에도요. 그날 밤 조용히 혼자 생각습니다. 문화는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었다. 지킬 각오가 있는 자만이 문화를 갖는다.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놀랍지만 입 다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대단한 건 인정하겠다. 하지만 굳이 나서서 그걸 공개적으로 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죠. 중국 학자가 한국을 칭찬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종묘제례학을 복원하던 그 한국 노학자의 인터뷰가 떠올랐어요. 지키는 건 의무가 아닙니다.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펜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항문화 연구를 정리해 한 편의 논문으로 만들기 시작했죠. 제목은 기억의 민족 한국 문화의 저항과 보존. 처음 몇 페이지는 쉽게 써졌습니다. 하지만 중반부부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문화 대혁명을 통해 스스로 과거를 불태웠고 한국은 외세 속에서 오히려 문화를 되살려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문득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잃어도 지켰는데 저는 가진 채로도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동북아 역사문화 포럼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 논문을 발표할 기회를 얻었죠. 마지막까지 고민했습니다. 이걸 정말 발표해도 될까? 그런데 무대 위에 올라선 순간 생각보다 말이 술술 나왔어요. 입이 아니라 가슴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총 대신 기록으로, 군대 대신 사전으로 외세 앞에서도 정신을 지켜냈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은 고요했고 청중들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국인 학자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처음입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니 놀랍군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제 앞을 막아선 한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 말은 없었고 그저 명함 하나만 건네고 사라졌어요. 중국 대사관 소속 문화담당관. 익숙한 공산당 계열 부서였죠.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아, 돌아가면 끝이구나. 호텔 복도로 올라가는 동안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공포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이미 진실을 말했고 사람들은 그걸 들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입을 닫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은 말할 수 없는 시대에 말을 했고 지킬 수 없는 것을 지켰으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싸움을 수백 년 동안 계속해온 민족이었으니까요. 독일에서의 발표 이후 곧장 중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느낌이 이상했거든요. 중국 대사관 관계자가 조용히 명함을 건넨 그 순간부터 머릿속 어딘가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와야 했죠. 가족이 있었고 소속기관도 남아 있었습니다. 공항 입국 심사대에 서 있던 그날,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권을 넘기던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 날도 조용했습니다. 출근도 했고 연구실 문도 그대로였죠. 기우였나?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며칠째 이상했습니다. 메일로 오는 파일이 열리지 않았고 가끔 노트북 화면이 스르르 깜빡이곤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오류인 줄 알았어요. 그날은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늘 그렇듯 사무실에 앉아 논문을 정리하던 중이었죠. 문이 열리고 연구소 보안 담당이 들어왔습니다. 쉬 교수님, 시스템 점검이 있어서 연구실 장비 점검 좀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아했지만 별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일 뒤 출근한 제 책상 위에 익명의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교수님, 책상 밑 조명 배선 쪽을 확인해 보세요. 곧장 책상 밑을 뒤졌고 전선 틈 사이 작은 검은 렌즈 하나가 붙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카메라였습니다. 회사에서 장비 점검이라며 들어온 자가 제 책상 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급하게 옛 동료 한 명에게 연락했습니다. 같은 북경대 동문이자 지금은 기술보안업체에 근무 중인 친구였죠. 넌 이미 리스트에 올라 있어.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너의 활동이 로그되고 있어. 너 연구실 IP, 출입 기록, 프린트한 파일, 전부 말이야. 그리고 미안하지만 너 몰래 내부 회의에서도 감시 대상자로 회람됐어. 믿을 수 없었습니다. 늘 같은 밥을 먹고 같은 회의에서 웃으며 농담하던 동료들이 내가 잡혀갈 준비를 조용히 돕고 있었다는 사실. 넌 누구 편이야? 제가 묻자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살아남고 싶은 편. 통화가 끊기고 나서 한참 동안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에 땀이 맺혔고 가슴에선 심장이 아니라 쇠덩어리가 뛰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시는 이미 연구실 안을 넘어 제 일상, 제 숨소리, 제 눈빛까지 따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전 매일 밤 방 안에서 핸드폰을 멀리 치우고 전원을 완전히 차단한 노트북만 켜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노트북에 저장된 논문 파일이 예기치 못한 오류로 손상되었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건 바이러스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손이 타야 가능한 파괴 방식이었어요. 며칠간 집안에서 고민하다 연구소에 도착하니 연구실 문에는 작은 인쇄물이 붙어 있었어요. 전산 오류로 인한 일시 폐쇄. 들어가 보니 제 컴퓨터는 사라져 있었고 책상 위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도 메일도 접근 권한도 모두 막혀 있었어요. 상급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웃으며 인사하던 동료들조차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존재가 공기처럼 무시당하는 순간 알았습니다. 체제가 나를 삼키기 시작했다는 걸요. 결정타는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공안에서 연락이 왔다. 아버지를 불러다. 내가 외국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따졌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족부터 건드린다. 그건 명백한 처리 수순의 첫 단계였습니다. 이틀 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신은 현재 출국금지 대상자 등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가 이미지 훼손 및 정보 유출 우려로 조치가 논의 중입니다. 익명의 경로로 제게 전달된 내부 정보였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못 나간다. 그날 밤 인터넷 창을 열고 가장 빠른 프라하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단 14시간 남은 티켓, 짐도 제대로 싸지 못했어요. 여권, USB, 노트북 한 대, 옷 2벌. 공항에 도착한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출국 심사대에 서 있을 때 제 뒷목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고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프라하행입니다. 여권을 넘기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세월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입국 관리관이 제 사진을 올려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을 찍었죠.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드디어 빠져나온 겁니다. 공식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둡고 거대한 도시, 베이징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조국을 떠나는가, 아니면 조국에게서 버려지는가?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도망치는 사람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다. 프라. 이 낯선 도시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처음엔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 고요함이 고립감으로 변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고 이름조차 낯선 도시에서 저는 그저 망명한 동양인일 뿐이었습니다. 현지 연구기관의 자문연구원으로 소속되긴 했지만 그것이 제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진 못했어요. 밤이면 불 꺼진 방 안에서 중국 뉴스를 틀어놓곤 했습니다. 익숙한 언어, 익숙한 억양. 그런데 그 화면을 보며 느껴지는 감정은 그리움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나는 이 체제에서 도망친 게 맞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어느 날 밤 우연히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제목은 훈민정음의 비밀. 이미 여러 차례 접했던 내용이었지만 그날따라 심장이 조용히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세종대왕. 그는 글이 없던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다고 했죠.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지켜주기 위해서였다고요. 그날 이후 매일 글을 썼습니다. 한국의 기억문화, 저항의 구조, 민족의 집단정신. 이제 더 이상 학문적으로 한국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증언하기 시작한 겁니다. 동유럽의 소규모 학회, 대학 특강, 국제학술포럼 등에서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죠. 중국인이 왜 한국 이야기를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지? 하지만 제 강연이 끝나면 대부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전쟁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식민지에서도 정체성을 지웠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면 말할수록 청중의 눈빛은 깊어졌고 그들의 반응은 저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조국에 대한 절망도 깊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중국의 학계에서 지워진 이름이 되었고 가족과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한때 함께 술을 마시며 역사를 논하던 친구들은 이젠 제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더군요. 그걸 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속해 있던 곳은 거대한 무덤이었고 그 안에선 진실이 묻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 저는 한국인도 아니고 그 역사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을 보고 말았고 그 정신을 이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걸 지우는 대신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복수이고 의무이자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곧 더 큰 자리에 설 예정입니다.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한국은 어떻게 기억으로 싸워 이긴 나라가 되었는가. 그 주제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한 줄의 고백을 덧붙일 겁니다. 나는 한국을 본 사람입니다. 굴복하지 않는 민족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프라하에서의 삶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바람소리, 자전거 브레이크 마찰음, 그리고 창밖을 가로지르는 종소리. 어떤 날은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또 어떤 날은 지독하게 외롭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중국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새벽 4시에 깨어있을 때, 시장 냄새나 골목 냄새가 머리를 스칠 때, 문득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떠오를 때. 도망쳤지만 아직 중국을 완전히 미워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 피였고 제 언어였고 제 모든 정체성이 태어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나라가 나를 버렸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말 한마디 했다는 이유로 지워졌습니다. 사라졌고 끊겼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구조 속에서 제가 배운 건 단 하나였습니다. 정신이 강한 나라만이 진짜 국가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외세 속에 둘러싸여 있었고 한반도의 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무너져도 백성이 일어났고, 글이 금지돼도 소리로 계승했고, 전쟁이 끝나도 그들의 싸움은 정신 안에서 계속됐습니다. 이제 압니다. 왜 한국이 이토록 강한지를. 그들은 이기기 위해 싸운 게 아니라 사라지지 않기 위해 싸웠습니다.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든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 기록을 남겼고 복수하기 위해 총을 든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정신을 물려주기 위해 참았던 민족이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강했습니다. 말이 적었지만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름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제 안에 남아있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지울 수 없습니다. 그곳엔 부모가 있고 친구들이 있고 무언가 잘못되었지만 언젠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싶은 민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국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국이 대단해서만이 아니라 중국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아직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두 가지를 남겼습니다. 하나는 굴복하지 않는 민족의 경외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사랑했던 조국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마지막 가능성. 그래서 오늘도 말합니다. 저는 한국을 본 사람입니다. 굴복하지 않는 민족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언젠가 조국에도 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